직장 구하기 힘들고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고실업, 저임금, 고용 불안, 고용 충격이 거의 청년들한테만 쏠렸다는 거. 청년들을 고용하는 청년 고용률이 최고 저하예요. 지난 10년 동안 청년들의 임금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역대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누가 가장 피해를 보았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아니 그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야 우리 때는 야 열심히 다 됐는데 니는 이렇게 못하냐? 야망을 가져야지. 참 뭘 모르시는 거죠. 사회가 이런데, 사회가 이런데 저런데 그런 얘기만 하냐? 지금 당장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일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실력이 있으면 기회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치월장의 저자 고영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을 이제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근 일주일 동안 감기 몸살이 워낙 심해가지고 도저히 영상을 강의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 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강의는 청년 실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저것 자료를 읽다가 현재의 청년 실업 사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1980년대에 대호황을 구가하거든요. 저게 1985년부터 엄청난 호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이 뭐 미국을 추월한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래서 뭐 주식과 부동산이 어마하게 그 버블이 생기고요. 그 당시에 왕궁 일본의 왕궁에 있는 앞마당으로 캐나다를 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회자될 정도로 엄청난 이제 호황을 구가하다가 이제 일종의 버블 경제였죠. 1990년에 이제 들어가서 그 버블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소위 그 20년 동안 저성장, 그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세월을 겪게 되는데, 그럼 그 당시에 누가 가장 피해를 보았는가라고 한다면 단연코 일본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 젊은 세대들을 이제 그 잃어버린 세대라고 일컫는데요. 갑자기 경제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취직이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른들 그 자기네 앞 세대는 취직도 너무 잘 되고 월급도 잘 받고 무엇보다 평생 고용이 보장되고 한 직장 들어서 열심히만 일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다가 갑자기 직장 구하기 힘들고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그 청년에 대한 수요가 직업적 수요는 줄어드는데 청년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일본 세대에서. 그러니까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들었으니까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경쟁이 심하고 또 기업들이 그 버블 붕괴로 힘들어진 상황 그리고 저성장으로 그 기업 이익을 증가시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 근데 비용 절감을 이제 인건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고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임금, 월급, 봉급을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의 일본 청년들은 이제 고실업,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 낮은 임금이라는 이중고에 이제 시달리게 됐고, 더불어서 되게 이제 심리적인 건데 고용이 너무 불안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그런 압박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제 압박도 많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중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실업, 저임금, 고용 불안이라는 삼중고를 겪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일본의 이제 잃어버린 세대의 이제 청년들은 이제 성향이 완전히 안정지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청년 때는 아직도 혈기왕성하고 게다가 아직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 때 순수하면서도 그 마음에 그 들끓는 그 어떤 정이나 꿈꾸는 것들에 매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조금 덜 현실적이어서 그래요. 왜냐면 아직 전두엽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들을 자제하거나 조절하는 또 매우 이성적인 부분이 아직 20대 후반은 넘어가야 이게 이제 다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 청년 때는 그래서 좀 도전적이고 저돌적이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청년들은 매우 안정지향적으로 변하게 됐고요.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생활을 이어가는 프리터족이랄지, 이제 은둥용 외톨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문제는,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잃어버린 세대에 있는 그 청년들, 일본 청년들이 30대가 돼서도 40대가 돼서도 계속 그 상대적인 불이익을 되게 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전 세대에 비해서 뭐 지금은 일본은 지금 거의 준 완전 고용입니다. 청년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청년 고용이 아주 이제 좋은 상태인데, 그러나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30대가 돼서도 40대가 돼서도 같은 세대가 그 연령대에 받았던 임금보다 훨씬 더 적게 받게 되면서 일평생 동안 다른 시대에 있는 일본 세대보다 훨씬 더 소득적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이제 한참 동안, 지금이 조금 이게 해결되고 있긴 한데, 한참 동안 그 이제 잃어버린 세대들이 고통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일본 뭐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들이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우리 사회 초년생 분들이 정확하게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와 비슷한 지금 테크트리를 타고 있다는 거, 비슷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 그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은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고요. 다른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떻게 다르냐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도 고통을 받았지만 그 세대가 다 고통을 받았어요, 조금. 물론 그 중에서 청년들 조금 더 받았지만 전 연령에서 이렇게 어떤 고용 충격을 받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고용 충격에 거의 청년들한테만 쏠렸다는 거. 특히 20대 남성한테 지금 쏠리고 있다는 거, 라는 것이 조금 다르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다 여본이긴 하지만 잃어버린 세대와 별개로 30대 여성도 이제 특히 30대 고학년 여성도 데미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 일자리 측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인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대졸 20대 남성과
고학력 30대 여성입니다. 이 두 부류가 매우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 한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힘든 시기는 보통 이제 IMF 세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 순간적으로 청년 실업률, 그러니까 20대에서 29세에 이르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뭐 11%로 역대 최고이긴 합니다. 그런데 금방 회복을 했어요. IMF 같은 경우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청년 실업률이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은 거의 10%대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IMF 때는 되게 잠깐만 실업률이 올라갔다 금방 회복을 했어요.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쭉 회복을 했어요. 지금은 2000년 후반부터 계속 올라가더니 지금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세대를 한다면 IMF 세대 때를 IMF 이후에 우리 외환위기 있잖아요. 위기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2010년부터 시작된 이제 그때 이렇게 사회 진출한 우리 청년들 20대부터 29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매우 높고 고용률로 따진다면 최근 한 20년 동안 최저입니다. 청년들을 고용하는 청년 고용률이 최고 저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일본 잃어버린 세대와 비슷하게 그 직장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청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그 2000년 후반대에 200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 시기에 청년 인구가 별로 거의 줄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거는 우리나라 인구 줄고 있는데요. 청년 인구가 별로 안 줄었어요. 왜 그랬냐면 50년대 그 중후반부터 60년대 있는 세대를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베이비붐 세대인 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또 애를 낳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들을 에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약 한 79년생부터 92년생까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인구가 지금 한동안 그 인구, 그러니까 에코 베이비붐 세대 때문에 지금 그 최근 2000년 후반부터 있었던 그 20살부터 29살인 청년의 인구가 줄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힘들어가지고 기업들은 청년들을 뽑지를 않는데 청년 인구는 줄지 않았으니 당연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청년 고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나라가 의외로 기존 인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정규직 보호 지수가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 고용 유연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되게 심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이 워낙 많아가지고 고용 유연성이 높은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은데 고용 유연성도 낮아요, 별로. 그러니까 이중고가 있는 거죠. 원래는 비정규직이 많고 고용 유연성이 높으면 의외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다 나갔다를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대체적으로 고용 유연성이 높은 데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정규직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보호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도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규직 보호지수가 낮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튼
기존 인재 중심의, 그러니까 경력자 중심의 그러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신입이 들어갈 데가 없죠. 신입 잘 안 뽑아봐요. 예, 경력자 뽑죠, 경력자. 신규 교육하지 않고 그냥 경력자를, 신입들을 뽑지 않고 경력자를 이렇게 뽑는 거죠. 게다가 이제 나라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외벌이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제 벌어졌잖아요. 요즘에 맞벌이 안 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거 때보다 예, 여성 경제 참가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플러스 요즘에는 그 조기 사망과 거의 동급으로 위험을 치는 게 장기 생존이잖아요. 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가 늦어지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되게 활발한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퇴를 해야 하는데 은퇴를 못 하는 거예요. 막상 은퇴를 했더니 또 돈도 없으신 분이 많죠. 그게 또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인데, 보통은 은퇴를 우리가 30대, 40대, 50대가 대체적으로 소비보다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소비보다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때 저축을 해서 이제 은퇴할 때, 은퇴 이후에 그 쌓아둔 돈으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고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그게. 왜냐면 우리 한참 돈을 모아야 하는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돈을 못 모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왜냐면 교육비로 그 돈을 쓰느라. 교육비로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때 선진국들 돈을 모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그 돈으로 은퇴장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돈을 못 모으는 거죠. 은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때보다 그 고용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청년의 숫자는 줄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참가율은 더 높아지고, 과거 때보다 중장년층은 이제 고용이 더 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년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청년의 고용 상황은 악화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그 임금 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1순위가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취업 재수를 하는 거죠. 더 오랜 기간, 청년 기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중소기업 가면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대기업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고용 상황은 악화되는 게 벌어지고, 이렇게 그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이 이제 유지가 되고 고용이 악화된 상태에서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저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세대가 3중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고실업, 두 번째 저임금, 세 번째는 고용불안인데 이제 똑같이 되는 거죠. 먼저 고실업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죠. 저임금. 지난 10년 동안 청년들의 임금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늘지 않았어요. 경제는 성장하고 있잖아요. 경제는 성장하고 있어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GDP가 늘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매년. 근데 지난 10년 동안 청년 임금은 정체입니다. 정체입니다. 늘지 않았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오는데 임금은 거의 정체인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적 측면에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뭐 희망도 꿈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니트족이라고 하죠. 그 니트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그런 청년 무직자를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니트족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연구에 의하면 우리 청년 중에 약 18%가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왜? 뭐 워낙 답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충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20대 남성입니다. 지난 15년간 20대 남성 고용률은 1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15년간.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가 지금 20대 남성. 고용 측면에서 20대 대졸 남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동급이 30대 여성입니다. 고학년 여성. 경력 단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이 고용시장에서는요. 고실업, 저임금 상태에 있으니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혼, 비혼. 그러니까 결혼을 늦추거나 아니면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비율이 이제 커진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고용 불안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이 안정지향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금 청년 세대들 보고 왜 이렇게 야망이 없냐 얘기하는 것은 뭘 모르시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 시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 구조의 그 시스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당연히 안정지향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정지향적인 게 1순위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직업 선호도 1순위가 이제 공무원, 공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청년은 보통 제가 말씀드린 청년은 20대에서 29세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30대까지 데미지를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29세 가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흐르는데. 그래서 30대 초반까지 이제 그런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거. 라는 것들을 우리 현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청년들의 잃어버린 세대화 추세는 앞으로 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을 보고 있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청년 인구가 줄기는 합니다. 만 이제 조금 줄었다고 해서 이제 해소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020년 중반은 넘어가야 청년 인구가 더 많이 줄어서 고용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번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경제가 이렇게 무난히 성장하게 된다면 2020년 중후반은 돼야 해결될 것이라는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계속 5년에서 10년은 힘들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 이제 일초월장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고편에서 5가지 사고를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시스템적 사고가 있습니다. 하나의 개체의 속성이 있죠. 근데 하나의 개체를 이해할 때 그 개체 자체로만 이해를 하면 제대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체가 어느 시스템에 있냐, 어느 환경에 있냐, 어느 문화에 있냐, 어느 조직에 있냐,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야 우리 때는 야 열심히 다 됐는데 니는 이렇게 못하냐, 현대인들이 야 야망을 가져야지, 큰 꿈을 가져야지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됐죠? 시스템적 사고가 안 되시는 분이죠. 지금 현재 시대 가운데, 현재 우리 살아온 시스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사가 시스템적 사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를 각 개인의 능력이나 탓으로 돌립니다. 답이 없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여러분 청년분이시다면 여러분도 시스템적 사고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고,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네. 구조에 대한 이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적 사고를 갖는 것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스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장난이라도 지금도 경제에 대해 좀 알고 있어야 경제, 정치, 이 조직,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어야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공부도 안 돼 있는데 시스템 사고를 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도 잘 못하게 되니까. 예, 그렇죠?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독자 여러분, 저희 1편이 뭐죠? 예, 운편이잖아요. 운편. 얼마나 우리 삶에 운의 영향력이 큰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청년들은 운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요, 어느 때보다 실력은 출중한 편입니다. 이제 문해력이 되게 높으니까 운이 없습니다. 운이 없죠. 예. 그 예일대 교수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졸업했을 때 그 실업률이 1%만 높아도 소득이 6에서 7%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예.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내가 졸업할 때 우리 실업률에 따라서 내 소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운이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걸 이해해야지만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전략을 짤 수 있고요.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확실한, 예측 불가능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리더로 있다면 그것도 말씀드린 거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그런 우주 요소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사고편에 시스템적 사고 말고 또 뭘 말씀드렸죠? 우리가 맥락적 사고 말씀드렸죠? 맥락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락적 사고를 못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뭐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얘기하니까 지금 사회가 이런데, 사회가 이런데, 저런데 그런 얘기만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잘못됐죠. 하나는 저희는 팟캐스트나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좋아요. 지금 청년 실업 문제고 지금 구조적으로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 뽑았고 우리 정부를 믿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한두 개로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좋은 정책을 통해서 약간 좋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큰 경제의 흐름이고 또 인구 변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책으로 바꿀 수가 없고 또 이 시스템이 고착화된 게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예. 오히려 이거의 해결점도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본처럼 물론 이제 아베노믹스가 완벽한 실패는 아니었기 때문에 영향을 이제 줬지만 결국 청년 인구가 줄어서 이게 해결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맥락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미친놈이죠. 미친 대통령이죠. 그렇죠? 예. 그때 무슨 얘기 해야 되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현재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전문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 노력해 봅시다. 함께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런 노력을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대통령이 사석에서 조카가 왔어요. 청년 조카입니다. 조카가 직업 취직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조카한테? 야, 지금 나라가 이렇고 이렇게 이러니까 이런 얘기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 얘기해서 뭐예요? 저라고 어떻게 하죠? 야, 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야, 들어보고 문제 있으면 너 이렇게 준비해도 되겠어? 지금 사회가 얼마나 힘든데. 너 이렇게 하면 생존도 못해. 정신 차려. 널 지금 그렇게 놀 시간 있어? 나중에 놀아, 나중에. 그리고 너 독서 이렇게 안 해서 네가 뭘 하겠어? 문해력이 떨어지는데. 독서 안 하면 문해력 3등급이면 토론이 안 되는 등급이야. 네가 토론도 안 되는 능력으로 뭘 하겠다고. 1년도 10권도 책도 있지 않는데 그 수준으로 네가 뭘 하겠냐? 야, 이거 책 읽고 이거 해.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맥락이 달라진 거죠.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에 대해서. 근데 내가 어떠한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해를 해야지만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본인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신 박사님이 정말 여러분께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1초월장을 쓰면서 이게 공부법이지만 기본적으로 성인을 위한 공부입니다. 왜냐면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주구장창 얘기했죠. 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독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뿌듯한 게 뭐냐면 이게 완벽한 공부도 냈고 그전에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독서 했지만 거의 책을 안 읽었던 독자분들이 1년 지나고 나서 10권도 안 읽고 5권도 안 읽었던 분들이 50권, 100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메일 받을 때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독자분들에게 조금의 근전적 영향을 끼쳤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특히 독서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예. 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상황이 되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취업을 위한 공부, 토익 공부 이런 건 하지만 진짜 실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의 근육이라 할 수 있는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를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평균 독서량이 10권인데 성인 독서량이 10권인데 그럼 평균이고 중간값은 3권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1년에 3, 4권밖에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10권, 20권, 50권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게다가 제가 이제 완벽한 공부법 쓰고 1초월장도 쓰면서
또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고 제가 신박선이고 토론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도 공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아마 독자 여러분들은 책 읽으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일을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평생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일을 잘하기 힘들죠. 그래 놓고 일 못하는 상사, 일 못한 누구 이렇게 비판하죠. 근데 본인도 공부를 안 하면, 독서를 하지 않으면 일 잘이 아니라 일 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못하면 되게 피곤해져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살아남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절입니다. 청년 여러분께.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들 분들에게 살아남으시기 위해서 힘내시라고 강의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십시오. 독서하십시오. 그러면 기회는 있습니다. 여전히 실력이 있으면 기회는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독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공부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거는 대기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서 강의해보면 마찬가지죠. 독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독서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일에 대해서 하신다면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일치 읽으신 분들은 완공도 많이 읽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올해 다시 한번 재독하시고 몸에 체화를 시키십시오. 체화시키면 여러분께서 지금은 힘든 시기에 당연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극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실력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그리고 신박사님 그리고 체인지그라운드 저희 팀은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통해서, 무료 컨텐츠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러한 이 쓰나미 같은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쓸려 나가지 않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행하는 사람은 여러분이죠. 제가 1취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의 탐색과 지식의 심화가 있다고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강의 듣는 건 지식의 탐색이는 것입니다. 탐색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요. 탐색 중요하죠. 알아야지. 그렇죠? 알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식의 심화입니다. 강의 들었던 내용들, 책에 있던 내용들 체화시키고 실제로 공부하실 때, 실제로 일하실 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생존, 또 여러분의 개인의 행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누적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큰 체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모두 다 과거보다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또 행복은 여러 다른 복합적 요인이 있어서 나중에 관련된 강의는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는 거, 그 어느 세대보다 힘들다는 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죠. 여러분은 여기서 이 상황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시고 독서하시고 지식의 탐색, 지식의 심화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